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해평가무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잘 살고 계시죠? 여러분 밥 잘 드시고 공부 잘하셔야 요강 공부를 잘하셔야 좋은 대학 갑니다. 오늘 저희가 강남인강 2025 대입에 대한 최종 점검 시리즈 저뿐만이 아니고요. 사기의 유명한 전문가들을 모두 모셨습니다. 그래서 백승환, 윤한울 그리고 오재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요 대학 수부터 골고루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저희들 강의를 보시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시는데 많은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종의 그 개괄적인 강의, 그러니까 최종 점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강의를 통해서 실전 전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수능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는데 이미 여러분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원 전략을 어떻게 개괄적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 일종의 그 맨투맨으로 과외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도구 들으시고 필요한 거는 메모도 하시면서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양력이 나와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정시를 지원할 때, 물론 이제 성적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요즘 수험생들은 그냥 성적에 맞춰서 온라인 입력을 해서 나오는 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시 모집에서 갖춰야 할 어떤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그 판단 요소들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서 전결하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온라인에 입력만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가. 사실 입시라고 하는 것은 상위 누적이나 등급이나 점수로 간다기보다는 석차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대학의 B과는 매년 몇 등까지 간다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 중에서 유명한 학원들은 이 시중에 배치되는 거 보지 않고 온라인 같은 거 안 하고 자기네 학원에서 몇 등에 있냐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릅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유명한 학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딘가 파악해 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영역이 잘하는가, 내가 어떤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탐구면 탐구, 영어면 영어 중에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강점이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요한데 가중치 가산점. 가중치 가산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따가 제가 한번 실례를 보여드릴 텐데 올해는 가중치 가산점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수시 모집이 이제 끝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노트가 뭐냐면 엑셀 파일 같은 거를 만드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 리스트업을 해서 거기에 요소라든가 반영 비율, 가중치, 가산점, 학자 발표 이런 것들을 쫙 리스트를 정리해 놓는 것이 전략 노트고요. 자기의 유불리와 장단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것은 응시해본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백분위, 내가 표점이 좋은가, 백분위가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물론 온라인에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해보는 것도 별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모집군의 변화, 반영모의 변화, 요런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단 정시 모집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핫 이슈가 있어요. 올해는 요 화면 하나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영어로 써놨잖아요. 핫, 그죠? 보시면 요게 전공 자율 선택제, 탐구 영역 비중의 강화, 모집군의 이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방법의 변경 이런 것들이 올해 입시에서 가장 핫 이슈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 가는데 아무 시장이 없는 것이고 이거 해결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못 갑니다. 하나씩 보게요. 전공 자율 선택제는요, 무전공 선발입니다.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모집 단위가 광역화가 되죠. 그러니까 1명, 2명 뽑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 뽑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는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근데 유형 2는 제약이 있습니다. 단과대학이나 계열별로밖에 못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유형 1은 넓은 겁니다. 근데 유형 2는 좁은 거죠. 그럼 여러분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떤 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겠습니까? 유형 1이 높겠습니까? 유형 2가 높겠습니까? 유형 1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대학에 붙으려고 하면 유형 1보다는 유형 2로 우회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우리가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비중. 올해 탐구가 관건이에요. 올해 탐구가 엄청난 관건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탐구가 어려운 데다가 또 대학들이 탐구 비중을 늘린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국어, 수학, 영어가 비교적 작년보다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서 변별력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탐구의 변별력이 올라갑니다. 국수형 변별력 내려가고 탐구의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마다 사탐이 쉽고 과탐이 어려우면서 과탐의 표준 점수가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사탐, 생활과 윤리라든가 윤리와 사상 이런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과탐보다 표점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탐과 과탐의 점수 차이에 의해서 올해 입시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과생들이 그동안 미적의 우월성과 과탐의 우월성을 가지고 문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죠? 네, 문과 침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문과 침공이 올해는 그렇게 위력을 발휘할까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선호를 했던 과탐과 수학, 미적 선택자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예가 올해는 좀 위력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탐구형 반영 방법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제가 보니까 탐구 반영 방법을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비중을 줄인 대학도 있지만 늘린 대학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늘린 대학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는 탐구의 비중이 무척되고 강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표라고 하시죠. 변표가 뭐냐면 탐구 영역이 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100분이나 동일한 탐구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탐구 여러분 변환 표준 점수인데, 그동안은 사탐은 사탐끼리, 과탐은 과탐끼리 변표를 내다 보니까 사탐은 늘 점수가 안 나왔고 과탐은 늘 점수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작년부터는요, 교육부의 권고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니네 그거 사탐 따로 과탐 따로 하지 말고 합쳐. 그래서 사과탐을 합쳐서 변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목별 유불리가 확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예년에는 과탐 선택자들이 불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윤과 윤사가 표점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그걸 후려치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변표를 사용하는 대학인 경우는 그 탐구에서 유불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입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표를 사용하는 대학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대학은 한 30개 정도가 넘거든요. 근데 대부분 대학, 한 150개 대학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학,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학인 경우에 약간의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다가요, 가산점을 준 대학들이 올해 꽤 있어요. 근데 탐구 가산점이 3%, 5%, 7%, 10%인데 이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가산점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대학은 다 이미 요강에 발표했는데 성균대학교하고 그 한양대학교는 추후 발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시간이 12월 19일 오전 10시 41분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한양대학과 성대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발표를 아직 안 됐지만 과학탐구에서 5% 가산점을 둘 다 줍니다. 그러니까 성대와 한양대가 둘 다 과학탐구에서 5%씩을 준다는 얘기니까 5%의 가산점이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만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점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군의 이동. 올해처럼 모집군의 변동이 많은 해는 없었을 겁니다. 간화군 맞바꾸기도 하고 간화군에서 빼서 다군으로 보내기도 하고 다군에 있는 의과대학이 가군으로 가기도 하고 올해 아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만큼 그렇게 모집군이 많이 변했습니다. 모집군이 변한 것 때문에 입결이 요동을 치게 돼 있죠. 왜? 작년도 입결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올해 입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합.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군, 예를 들면
성대에서 가군 취합은 많이 도는데 나군 취합은 안 돈다라든가, 아니면 가군은 별로 안 도는데 나군이 많이 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이 간화군에 배치했을 때 위로 지를 수 있는 대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취합이 돌고 안 돌고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반영 방법이 변경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하다못해 성대, 연대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요 대학들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가 올해 입시의 핫 이슈예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우리는 좋은 대학 가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핫 이슈를 한번 우리가 궁금증으로 풀이해 본 겁니다. 올해 다군으로 좋은 대학이 많이 몰렸다.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성균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등등이 다군으로 갔다. 이때 이 양상이 어떻게 번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입지가 커진 탐구 영역이 얼마나 영향력이 클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자연계 가려면 과탐을 되고 인문계 가려면 사탐을 되는데 사과탐 가리지 않고 인문자연을 다 뽑는다. 이 과목 지정 제한을 풀어놓은 것이 어떤 입결을 가져올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에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왜? 많이 뽑으니까. 근데 또 문제는 이 의과대학은 순증입니다. 정원을 그대로 늘렸지만 이 무전공 선발은 다른 과에서 빼왔거든요. 빼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의 인원수가 적겠죠. 심지어 어떤 대학은 각 과에 한 명씩 뽑는 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그 다음에 통합변표와 문과 친구의 관계, 또 군을 이동한 대학들이 어떤 입결을 가져올 것인지, 또 수능 방문형 방법을 바꾼 대학이 결과가 어떨 건지, 또 의대 증원이 여파가 있는데 의대 증원이 어떤 여파를 줄 건지, 또 우리가 여러분 많이 합니다. 모의 지원과 합격 진단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올해는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 또 이게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모의 지원과 합격 진단은요,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업체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 회사도 하고 있고 여러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입력을 해서 보는데 제일 좋은 건 26일 이후입니다. 26일 이후에 모의 지원을 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지금은 중구난방입니다. 왜? 아직 수시 모집 최종 등록도 안 됐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보니까 26일 날부터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원접수는 이제 31일서부터니까. 그다음에 의대 증원의 여파는 좋은 대학의 공과대학들, 좋은 대학의 자연계들이 많이 아마 요동을 칠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면 좋은데,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이 많은 종이 중에 배치표라고 있죠. 배치표. 이게 과가 쭉 나오는 그 배치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아날로그죠. 그런데 모의 지원 합격 진단 합격 예측은 디지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발달한 이 시대에 배치표가 맞을까요? 모의 지원 합격 진단이 맞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모의 지원 합격 진단이 맞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모의 지원 합격 진단도 사실 100% 실시간은 아닙니다. 사람이 개입해서 데이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치표는 일종의 아날로그다. 우리가 카렌다로 얘기하면 배치표는 일종의 음력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다시 말하면 합격 진단 모의 지원은 양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력이 100% 맞는 건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절기를 보면 음력이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뭐 더웠다가도 벌써 추분 지나가면 서늘해지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배치표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입시를 끝내놓고 보면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입시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모의 지원의 결과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종이 배치표 결과가 어떻게 일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치하니까 배치표가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기를, 모의 지원만 100% 신봉하지 마시고 배치표도 같이 봐가면서 태양력과 태음력을 견주어 가면서 삶을 영위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들은 음력을 더 중시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인기리에 상담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상담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 상담은 맨 나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 내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교육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이런 겁니다. 합격진단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돈 좀 쓰세요. 이건 뭐 대학 가는데 돈 좀 쓸 필요 있습니다. 그 개인별 리포트를 출력을 하고 그거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을 해서 2, 3일 여유를 두시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한 다음에 나름대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래도 마음의 결정이 안 될 때는 사교육을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고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지원할 때 저희가 이제 UA 어플라이가 그 원서 접수 대행하는 기관인데 여러분 카드 결제 그러니까 돈을 내야 접수가 되는 겁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접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돈을 낼 때 카드 결제하면 카드가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입시 원서 접수 대행 기관들이 캐시제도를 운영합니다. 캐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유캐시라는 게 있어요. 유캐시를 사서 그걸 이제 쟁여놓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바로바로 투입을 하고 원서 접수 끝나면 환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카드 에러도 없고 결제가 여러분 말하자면 그 토스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캐시 이런 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능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면 많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국어는 화작과 엄마의 점수 차이가 3점 차이가 납니다. 수학은 확통과 미적 차이가 5점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에도 4점 11점이니까 수학에서 갭이 많이 줄었죠. 국어의 갭은 비슷한데 수학에서의 갭이 줄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작년보단 올해 미적과 확통, 즉 문과 지향적인 아이들과 이과 지향적인 아이들이 갭 차이가 줄었다는 얘기는 문과 침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 내용, 이거는 뭐냐? 우리가 표를 보면 이게 2023, 2025, 2022, 2024 이렇게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순서가 이상해요. 그러면 왜 이만기 소장이 왜 저렇게 표를 배치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3하고 2025에 보시면 최고점과 1등급하고의 간격 차이가 8점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1, 2등급 차이가 4점, 6점 차이고 2, 3등급 차이가 5점, 8점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2025 학년도 8, 6, 8입니다. 근데 2023은 8, 4, 5예요. 근데 밑에 2022하고 2023을 보세요. 보시면 2024예요. 18, 7, 8. 그죠? 수학은 10, 10, 10. 국어는 17, 8, 9. 수학은 15, 7, 8. 보시면, 이거 신기하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점수의 편차가, 급간의 편차가 2023과 2025가 비슷하고 2022와 2024가 비슷합니다. 이건 뭐 홀짝도 아니고, 그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원서를 쓰거나 경쟁률 같은 거를 체크할 때 아시겠지만 2023학년도 데이터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의 양상이 2023과 2025가 비슷하고 2024와 2022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참고할 때 또는 과거의 접수의 양상이나 입결의 변화를 참고할 때 2023 거를 보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2023년도는요. 수학이 12개 극간으로 나뉠 때 국어는 8개 극간이니까 수학의 변별력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 보시면 약간 근데 옛날에 2023에 비해서 2025는 그 변별력 지각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2022하고 2024는 역시 보시면 국어의 위력이 컸다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2024나 2022나 국어 급간 차이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2하고 2023은
비슷한데 그나마 수학이 조금 변별력이 생겼고 2022와 2024는 변별력이 차이가 있는데 국어의 변별력이 더 컸다. 그러니까 2024와 2022는 국어의 변별력이 컸고 2023과 2025는 수학의 변별력이 컸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번 강조하지만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2025 입시를 칠 때 2023년도 거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탐구의 영향력이 어떠냐는 거예요. 보시면 사탐, 생활과 윤리가 7773, 물리학 6765. 보시면 특히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그나마 지구과학 1이 72점 나오니까 다행이지 물리나 화학 선택한 친구들은 이거 아주 어려움 겪습니다. 생윤, 윤사는 표점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격차가 큽니다. 격차가 큰데 이게 통합 변표를 적용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생윤과 윤사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약간 좀 우울한 일도 벌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과탐, 사탐이 보시면 69.9, 70.1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23에는 70.0, 71.5, 2024는 67.2, 71.8.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얘기했다고? 2024와 2022가 비슷하고 2023과 2025가 비슷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 탐구의 편차도 2023과 2025가 비슷하잖아요. 야,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도수분 표표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실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그러지면서 그 경사가 가파르게 내려오니까 국어는 상위권에 치우쳐 있구나. 수학이 얼로 같지만 수학은 이렇게 쌍봉형으로 나와 있어요. 수학은 쌍봉.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죠? 수학은 쌍봉형.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쌍봉형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영어는 이건 뭐냐? 1등급 숫자는 올해가 많지만 2, 3등급은 올해가 적었어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수능 최저를 못 지킨 친구들이 꽤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수표 그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분석은 지금까지 한 것이 다입니다. 수능에서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내용들이 아주 좋은 내용들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대 선발 방법이 변화가 됐습니다.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성균대, 숙대, 숭실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여러 대학이 정시의 반영 방법을 변경했는데 지금 우리가 표에 보여드리는 건 중앙대학입니다. 중앙대학은 인문, 경영경제대학, 자연, 인문사범, 사회과학, 경영경제, 간호자연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중앙대학은 인문 계열에서 40%를 반영하던 국어를 35%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40% 반영하던 것을 수학을 30%로 내리면서 탐구의 35%. 그러니까 중대 인문 계열과 중대 사범대학은 탐구의 위정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하고 경영경제대학은 30, 40인데 역시 국어에서 5% 까고 수학에서 5% 까서 탐구 10%를 늘렸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오히려 국어를 올렸네요. 국어를 5% 올리고 수학은 5% 깎고 역시 탐구 30%. 그러니까 야, 이게 중대는 탐구의 위력을 엄청 올렸다. 올해 탐구를 잘못 친 분들은 가자 흑석동으로, 가자 중대로 이겁니다. 좋았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무전공 선발제도 확대. 유형 1,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모든 과를 다 가는 겁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아요. 그런데 유형 2는 계열이나 단과대학 내에서니까 선호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붙으려면 선호도가 낮은 유형 2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유형 1이건 유형 2건 많이 뽑아요. 많이 뽑아요. 광역 단위.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광역화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인원수가 늘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가 올해 처음이거든. 처음일 때는 난리 부르스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어떻게 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유형 1, 유형 2건 간에 무전공 선발 모집단위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용기를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래로 깔거나 하향 지원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팍팍 지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첨단학과 신설인데, 올해 이제 지역인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역인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못 맞힌 친구들이 이제 수시 모집에 충족이 안 되면 정시로 나오는데, 일부 대학은 지역인재를 일반 전형으로 넘기는 대학도 있고요. 지역인재로 넘기는 대학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원수가 늘었으니까 커트라인은 좀 내려갈 건데, 근데 문제는 의대가요, 수도권은 안 늘었어요. 수도권은 안 늘고, 그죠? 또 군의 이동이 인하대가 다군에서 가군으로 온 것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과대학은 커트라인 그렇게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현재 모의 지원의 결과도, 현재 모의 지원도 수도권 의대는 그렇게 커트라인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의대 커트라인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지역인재 정도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의 의과대학이나 의학학 계열은 그렇게 커트라인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원하지 말라. 우주상향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세요. 다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의과대학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첨단학과. 우리가 의대만이 과냐? 의대만이 좋은 과냐? 아니다. 첨단학과에 가면 취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권 첨단학과,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스마트 보안, AI 신약, 스마트 시스템, 지능형, 우리가 보면 대부분 뭔가 반도체, 컴퓨터, 보안 이런 것들이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 취업은 거의 보장입니다. 이런 데는 없어서 취업이 안 돼.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도권이고, 요거는 비수도권. 전북대, 순천향대, 고려대, 충남대, 충남 국립한밭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등 지능로봇 융합. 좋잖아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아실 건, 지방대학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는요, 학과 이름이 길잖아요. 그럼 지원을 겁나서 못해.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지원을 하면 학과 이름이 긴데,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 지원하면 한결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 역시 경북대, 부산대, 기계공학, 의생명융합 등등 나와 있고, 나노메카트로닉, 광메카트로닉 이런 거, 과 이름이 어렵잖아요. 과 이름이 어려운데 애들이 잘 지원 못한다니까. 여러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모집군의 변동. 올해 모집군이 변동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를 들면 다군으로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시립대, 동국대, 서울, 과기대 등이 다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서강대가 다군으로 가면서 간화군의 다른 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군의 변동은 이게 추가 합격, 충원 합격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냐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군 선발이 많지 않았는데 다군으로 좋은 대학이 밀려가다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집군의 변동이 추합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점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요, 미선발이 뭐냐, 작년도에 가군서 뽑지 않던 경기대 동덕여대가 가군으로 갔다. 작년에 나군서 뽑지 않았던 경기대학이 나군으로 갔다. 인천대 자유전공이 갔다. 그 다음에 다군은 작년에 뽑지 않았던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 한양대가 다군으로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군이 확 이동을 하면 이것이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가군이었던 서울여대, 성대, 세종대, 중앙대가 나군으로 옮겼다. 보면 성대는요, 인문과학 계열하고 사회과학 계열 이런 것들 맞바꿨네요. 그죠? 맞바꿨습니다. 근데 다군의 동국대, 서울시립대가 다군으로 갔습니다. 이 요동친 대학들은 입결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군에 있던 대학들이 가군으로 갔다. 성대 사회과학, 이세종대 인문계열, 세종대 자연계열 하면서 특히 이화여대 사범대학들이 몽땅 가군으로 갔군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에 간 대학이 동국대, 서울과기대. 그러니까 서울과기대도 아주 전략적으로 다군으로 옮겨서 커트라인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성대가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공학과를 다군으로 옮겼다는 점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군을 옮긴 대학들은 입결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에 있던 인하대 의예과가 가군으로 왔다. 이제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군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에 있던 동료대 컴퓨터와 동료대 정보통계학 전공이 나군으로 옮겼다는 점 아쉬우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 소셜 사이언스 AI 융합학부가 다군에서 가군으로 왔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스카이 대학은 가군이 70%, 상위 10개 대학은 가군이 52.9%, 상위 16개 대학은 48.7%가 가군에 있으니까 오히려 가군이 어떻게 보면 소신과 적정, 안정전하게는 가군이 제일 좋다. 상위권 대학은. 여러분 그 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근데 보시면 선생님 이게 수능 100%인 대학도 있지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또 일부 대학은 면접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를 반영하기도 하고 면접도 하죠. 왜냐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교과를 반영하는 모집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려대학도 교과를 반영하는 교과 성적 우수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100%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 카톨릭가 의회, 경기대 유학과 아주대 의학은 면접을 5% 반영하기도 하고 연세대 의회와 국제계열은 면접 10%,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 이런 데는 교과 평가를 집어넣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면접이 들어가고 교과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면접이나 교과를 반영하지 않을 때보다는 성적이 약간 내려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제한 폐지. 이건 상당수의 대학이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주요 대학이 자연계열의 수학과학 선택 과목 지정을 풀고 미적분기와 황통, 사탕 같은 의자 모두에게 지원 가능하도록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은 수학 선택 과목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탐구 영역은 과탐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고요. 서울시립대는 반대로 탐구 지정 과목은 없지만 수학은 미적분, 기하, 응시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점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대학을 지원하는데 한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산점. 이거 아까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탐구의 가중치 가산점이 당락을 가르는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일부 대학, 국민대학은 미적분 기하의 3%, 단국대학은 미적분 기하의 5%, 동덕여대는 자연계열의 미적분 기하 10%, 야 10%는 엄청납니다. 서강대학은 자연계열 2의 우수과목 한 과목에 0.5점. 보시면 경희대학은요 퍼센테이지로 안 하고 점수를 주잖아요. 점수 주는 게 훨씬 비중이 큰 거예요. 경희대 4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문계는 4점, 자연계열도 4점. 이건 그야말로 점수 4점을 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점수예요. 서울여대는 과탐 10%. 어휴, 난리 났네. 그 다음에 성대는 과탐 최대 5%. 성신여대는 과탐 한 과목에 10%.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또 6%를 주네요. 중앙대학은 5%. 그 다음에 반영 비율. 인문계열의 탐구 반영 비율을 늘린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탐구 반영 비율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은 자유전공만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수능 반영 영역이 많이 변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탐구가 변했다. 그리고 성균대학교는 다군 탐구 반영 과목 수를 한 과목으로 축소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점수가 엄청 올라가겠죠.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학별로 수능 세부 변경사항을 체크하고 성적한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은 보시면 인하대가 다군서 가군으로 옮겼고, 그죠? 그 다음에
충남대학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호남 제주에서는 조선대학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작년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올해 거예요. 그 다음에 치의대도 여러분 가군, 나군, 다군의 변동사항이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좀 열거 했는데 특히 지방의 친구들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북, 부산, 경남, 제주가 있습니다. 지역인재는 커트라인이 좀 내려갈 겁니다. 용기를 내셔서 꼭 좋은 의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신설학과들. 대부분 무증권과를 신설했는데 신설학과는 원칙이 있죠. 경쟁률은 높으나 커트라인은 높지 않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공계에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의 지원이나 실시간 경쟁률 같은 걸 이용해서 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설학과를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립니다. 동양대학의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이름 기네요. 아까 얘기했죠. 이름이 긴 대학은 애들이 쫄아서 지원 잘 못한다고. 세종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올해 국어와 수학, 영어가 아무리 탐구가 변별력이 있어도 최상위권은 변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은 올해 동점자 처리 기준을 다 요강에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인하대는 인문계는 영어, 국어, 수학, 자연계는 수학, 탐구, 영어 순이고요. 중앙대는 오탁하는 수능 반영 총점, 영역별 환산 점수 등등이 나와 있는데 대학마다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마다 과목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은 국어, 수학, 탐구, 자연계는 수학, 탐구, 수학, 국어 순이고요. 그 다음에 환산 총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표점이나 아니면 100분위로 가는 게 아니라 환산 총점을 가지고 석차를 내세우니까 환산 총점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몇 번 강조해서 탐구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 탐구의 비중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시면 광운대학교 탐구 비중 확대했다. 중앙대 탐구 늘렸다. 경기대 인하대 탐구 비중 늘렸다. 그렇죠? 그래서 탐구 비중이 늘었다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요령을 좀, 요령인데 무슨 요령이냐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눈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비교적 약할까?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과들이 전통적인 약수학과. 이게 여기 해마다 보면 조금 약해요. 약해. 해마다 약해요. 그래서 국어국문, 농어논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여러분 산림, 해양, 환경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 소명공학 이런 것들이 대체로 약하다. 올해도 약하냐라는 건 장담할 수 없지만 대체로 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 그 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한번 탐구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건 연세대학교의 예인데요. 연세대학교의 예인데 연대가 변환 표현 점수를 쓰거든요. 그랬을 때 탐구에다가 3% 가산점을 주는 게 얼마나 위력이 크냐를 제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똑같아도 변표가 다르다. 왜? 아무리 유불리를 없애려고 애를 써도 이게 원점수가 달라지면 백분위가 달라지고 백분위가 달라지면 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써도 유불리를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탐구 변표 사용하는 대학들을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요 대학 정도가 탐구 변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변표가 똑같을 때 원점수 차이가 나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원점수 차이에 따라서 변표를 아무리 유불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유불리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요거 전에 제가 한번 요걸 볼게요. 요게 뭐냐면 환산 초점이 가산점. 연세대학교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시면 요런 방법에 의해서 적용해 보는 건데 제가 뭐 여기 3명의 친구가 있어요. A, B, C 3명이 있는데 단순 백분위합이나 단순 표점합은 A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연세대학교 문과 계열로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3% 가산점을 못 받잖아요. 여기서 A하고 B는 3%의 가산점을 못 받아요. 근데 C는
3% 가산점을 받아요. 근데 보시면 A는 단순합이 393, B는 391, C는 390이잖아요. 그러니까 3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적용해 보면 A하고 B는 문과로 적용했을 때 탐구 가산점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보시면 A는요, 계산을 쭉 해보면 탐구 3%를 못 받으니까 690.475점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B는요, 두 번째였잖아요. B는 687.45가 나와요. 오히려 더 확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리하고 화학 2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C는 사탐, 생윤과 윤리를 했고 한국지리 했으니까 얘는 3% 가산점을 받으면 692.5096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C가 아까 제일 꼴찌였잖아요. 제일 꼴찌였던 C가 1등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그러면 C가 뽑히는 거예요. 이게 3%의 가산점의 위력이 엄청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의지원 같은 데 집어넣어서 좀 잘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모의지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의지원은요,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참고하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됩니다. 표현 분석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들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즉 내가 애들이 지원 패턴이 어떤가. 가군서 성대수 내가 나군에 어디를 쓰는가. 나군서 성대수 내가 가군에 어디를 쓰는가 등등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 표본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턴의 변화를 익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여기를 지원했을 때 추합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화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우리가 본 거니까 통과하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탐구 점수가 국어나 수학보다 높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만든 표입니다. 국어 최고점이 139점이에요. 수학 최고점이 140점인데 만약에 생윤과 윤사를 택했다 그러면 그걸 두 개를 더하면 150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한 과목보다 탐구가 훨씬 위력이 큰 겁니다. 그죠? 수학보다도 탐구의 위력이 크다는 걸. 그러니까 국어 각각, 수학 각각보다 탐구 두 과목의 비율이 훨씬 비중이 크다는 걸 제가 강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요. 영어는 실질 반영 비율을 보여드립니다. 요강에 나오는 거 100점이 아니라 실제로 2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150점으로 변할. 그러니까 전형 총점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봤던 점수보다 점수폭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는 200점으로 표시가 됐지만 실제로 전형 총점에서는 150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1점이 아니라 0.75, 2점이 아니라 1.5, 7점이 아니라 5.25 점수로 점수폭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은 수험생들이 탐구와 영어의 이런 비율을 잘 모르고 탐구 비중이 크니까 자기가 점수가 높은 줄 알지만 실제로 이렇게 점수를 적용해 보면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수없다. 이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친구들은 재수하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올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재수하시면 안 돼요. 기본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중위권 이하의 경우는 갈 길이 머니까 재수하지 마라. 지나치게 사교적이면 재수하지 마라. 수능 점수가 평소 모의고사 점수와 비슷하게 나왔다면 재수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집중력이 약한 수험생들은 재수하지 마라 라고 당부를 드려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재수를 각오했다. 나 재수할 거예요 라고 각오했으면 마지막으로 이런 걸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다. 이건 뭐냐. 언제나 그렇지만 재수를 각오했다면 한번 질러라. 지를 때는 이런 과들을 지르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이거 제가 매년 보여드리는 건데 매년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재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에 재수하려고 치면 재수의 마음의 각오가 됐다면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세요. 이런 과나 이런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면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시 모집 전에 강남인강에서 수능 최종 점검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담계 전문가 오재성 소장, 그 다음에 젊은 피 윤한울 대표, 그 다음에 관록의 백승환 소장이 나와서 저와 같이
이번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 좋은 대학 가시고 내년 3월에 아름다운 3월에 해피한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3월 그리고 해피한 3월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꼭 학교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